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현직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귀신이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들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양쪽 다 가지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책벌레님. 오랜만에 또 책벌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오늘은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불교하고 조상과 관련한 좀 신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지금 저희 아이가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호. 여차하면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뚝 끊길 때가 있지 않을까. 아, 충분히 이제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첫 번째 시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두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집인데요. 오늘 시참의 경우 중심 인물이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배경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아주 나이가 들어서 낳은 늦둥이 막내였거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3살 때쯤부터 그 뒷산 꼭대기에 있던 동네 절에 그 새벽 기도가 보통 3시에 시작하거든요. 새벽 3시에 절에. 새벽 기도를 하러 3명이서 매일매일 가셨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그 새벽에 절에 올라가는 길에 외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부처의 세계에서 하나이고 부처님 안에서 늘 만날 수 있으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만일 네가 혼자가 되더라도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늘 너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예견이라도 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5학년 때 한날 1시에 같은 사고로 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1년간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은 이미 그 외삼촌 이모님들이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셔서 이제 엄마 아빠랑 살던 그 집에서 혼자 지내셨대요. 그래서 이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반찬 정도를 챙겨주면 엄마는 밥을 해서 학교 갔다 와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랑 셋이 올라가던 그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다니신 거예요. 그 기도가 70평생 지금 이어지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생활화 하시는 걸 보면서 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직 고시 준비할 때 듣게 된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시 준비할 때는 토요일에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그 일요일 새벽 기도를 같이 갔거든요. 부모님이랑. 이제 3시에 시작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천수경에 108배 그리고 스님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절 화장실역 공터에서 마음 챙김 명상도 하고 광명진원 기도를 하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팔을 딱 잡으시면서 거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싶지만 일단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 대웅전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해가 뜨고 사시 기도를 다 마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여쭤봤어요. 왜 공터에 못 가게 하신 거냐고 아까. 그러니까 거기는 영가 소리가 들려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절이랑 관련해서 어머니가 거의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평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에서 보이는 영가 이야기를 그때 처음 하셨었거든요. 여쭤보니까 그 절에서 8월 그 백중기도에 들어가면 백중기도 한 달이 넘도록 이제 화장실 바로 옆 공터에서 막 싸우는 소리를 옹성성성성성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공터가 영가 관련한 물건을 태우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같이 새벽 기도를 가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어머니 들으신 건데 거의 공터 전체에서 사람들이 제자자자자자자자자 하는 소리가 웅웅웅 이렇게 퍼지시는데요. 근데 거의 10년 넘게 그 당시 10년 넘게 들으셨다 하니까 여쭤보니까 지금도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들으셨고 그러니까 20년 넘게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그 소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딱 들리기 시작해서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TV 탁 끈 것처럼 뚝 끊긴다고 하셨어요. 그걸 20년 전에 처음 겪었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다가 나왔다가 들락날락 이렇게 해보시다가 영가들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공토 쪽에 가보진 않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불교 경전에도 귀신들이 부처님 설법 들으러 온다는 글귀가 여럿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부처님 말씀 아니면 스님 설법을 들으러 오신 걸 거다. 우리가 함부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백중과 같은 영가기도 시기가 되면 설법전이나 큰 법당에 가족들이 조상들이나 최근 돌아가신 가족들 이름 쭉 올리고 거기에 과자나 빵도 올려두고 기도도 하고 큰 스님들 모셔서 설법도 듣거든요. 백중 기간에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사시예불 끝나고 점심 식사 전에 꼭 그런 법당에 들러서 조상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와서 맨발로 그 스님들의 방석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개구리처럼. 장난을 막 치는 모습인데 처음에 그걸 보셨을 때는 아이고 쟤도 부모는 어디 있길래 애도 양말도 안 신기고 저러나 절 방석은 밟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주변에 친한 보살님이 보여서 아이고 보살님 쟤들은 누구 집 애들이냐고 이러니까 그 보살님이 애들이요? 애들이 어딨어요 보살님? 이렇게 되물으시더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2, 3m 눈앞에서 애들 4, 5명이 방석 위를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게 안 보인다고? 이러면서 약간 벙쪄서 애들을 유심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혀 그 아이들을 못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애들이 영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고 그 뒤로 백중 영가 시기가 되면 그런 아이들이 유난히 방석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중 기간 동안 스님이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그 법당 구석구석에 수십 명씩 구겨지듯이 많은 영가들이 겹쳐 서 있는 게 보이셨고 스님이 목탁을 탁탁탁탁 치면 어떤 영가는 박수를 짝짝짝짝 치거나 박자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거나 그 가족들이 올려놓은 사탕이나 빵도 주워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영가 기도를 올리는 건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셨고 좀 안타까웠던 점은 그 어린아이들 영가인데 아이 영가들은 할머니나 엄마가 기도를 하러 법당에 들어오면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쳐다본대요. 오, 예. 엄마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손도 막 이렇게 안 잡히지만 손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 얼굴을 한참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영가 세계와 인간 세계가 별개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또 지장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그 절에는 다 지장전이 있거든요. 지장보살님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불교에서 영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살님이신데 네. 그래서 지장전에서는 보통 돌아가신 분들 제사도 모시고 그분들 사진도 올려놓고 스님들께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백중 때가 아니어서 영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셨대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지장전 구석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는 영가랑 사람을 전혀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기운도 전혀 별다르지 않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처음엔 제가 왜 저기 혼자 있지? 엄마 기다리나?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오셨다가 지장전 쓱 지나갈 때 그 애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까만 그림자가 구석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가 떴을 때 다시 슬쩍 들여다보니까 그대로 계속 서 있더래요, 그 아이가.
그래서 영가였구나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셨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셨는데 가만히 서 있었다면 신경이 안 쓰였을 텐데 그 아이가 갈수록 지장 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을 빤히 째려보거나 다가가거나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싹 다가가고 이런 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카락도 점점점 헝클어지듯이 약간 산발이 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지장전 앞을 지나갈 때면 되게 유심히 보셨는데 하루는 어머니랑 친한 보살님이 그 지장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약간 바람이 싹 불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분 옆에 확 붙어서 엎드려 있는 그분을 째려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보살님 하면서 이제 부르셨대요. 그분을. 하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그 보살님을 지장전 밖으로 이끌어내고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문제는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새벽 3시에 스님 기도가 끝나고 스님이 나가신 후에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서 관음정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다녀온다고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그 법당 입구 쪽에서 저기 아줌마 하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로, 여자아이 목소리로. 어머니가 소름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음정근을 그 순간 멈추고 그 광명진원이 있어요. 절에는. 불교에는 광명진원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독송을 하셨대요. 엄마 기준으로는 1시간이 넘게 광명진원을 독송을 하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화장실 간 아버지는 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근데 그 여자아이가 계속 아줌마, 저기 아줌마 저기요 이렇게 목소리가 광광광 울리듯이 계속 들려가지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광명진원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팍 쳐가지고 헉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아프냐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아이고 난리가 나서 땀을 막 닦아주시니까 엄마가 아니 화장실 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빠가 내가 언제 화장실 갔냐고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같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할 때 아빠가 옆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다가 그 광명진원이 옴 아무가 바이루차는 마무들만이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라타의 훔이거든요. 빨리 말을 하자면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어머니가 오마무가 바르자 이렇게 막 하시더래요.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몸을 떨면서 막 숨도 안 쉬고 하시는 걸 아버지가 옆에 느껴지니까 사실 부모님은 각자의 기도에 대해 노터치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땀을 줄줄 흘리니까 등을 탁 때리신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자기는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지장전 아이가 탈이 났구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그 법당마다 담당 보살님이 계시거든요. 법당 보살님이. 그래서 법당 보살님한테 지장전 대청소를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구석구석 혹시 나무 틈 사이사이 다 보시면 먼지라든지 뭔가 빠뜨린 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리니까 법당 보살님이 날 잡아서 하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청소를 싹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이가 안 보이더래요. 법당 보살님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구석구석 청소를 했는데 아주 작은 복주머니가 그 법당 나무 틈 아래에 막 끼워져 있는 걸 발견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 여자애들이 낄만한 반지하고 종이가 돌돌돌돌 말려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져서 들어있어가지고 그대로 스님께 드렸더니 지장기도 담당하시던 스님이 딱 보자마자 굉장히 삿된 물건인데 어디서 났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가져가셔서 직접 기도를 해서 처리를 하고 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절대로 영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엄마는 이렇게 호되게 겪었는데 이로는 이제 이런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심하게 겪은 적도 없으시지만 저보고는 웬만해서 나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조상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제 저의 일로 누군가를 고소를 했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오,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첫 시참 때 등장하셨던 저희 친할머니랑 아버지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이유가, 사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그 할머니가 병원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방치한 것이 좀 컸거든요. 네. 그 민며느리였던 작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병원을 한번 데려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겠다 하셨는데, 그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다시 모자지간 인연이 이어졌어요. 그 이유가 사실 첫째로 재산은 반드시 내 손으로 치르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저희 증조 할머니에게 있어요. 엄마는 그 결혼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의 비난, 고화 주제에 뭐 혼수가 있답니다, 막 이런 구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묵묵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별채에 방치돼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계시던 그 시할머님이 눈에 너무 밟히셨대요. 그 시할머님이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랑 닮으셨대요. 엄마 말로는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그분이 너무 눈에 밟혀서 신혼 초기에 한 2-3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까지 한 3-4일 정도씩 내려가셨거든요. 엄마가 시골에 내려가서 시할머니 밥 챙겨 먹이고 씻기고 빨래 빨아서 널어두고 둘이서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내셨다는데, 임신하면서는 아예 그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죠. 저희 증조 할머니를 신혼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엄마가 임신하면 운신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오빠랑 제가 태어났을 때 증조 할머니가 집에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기셨던 유언이 뭐였냐면, 네. 이제 이 세상에 귀신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귀신이라도 돼서 너희 식구를 평안하도록 돕겠다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3년쯤 지났을 때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니어 변호사였던 A 변호사랑 조인을 할 일이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그 A하고는 1년 정도 쭉 같이 일을 했었고 쿵짝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여성 변호사다 보니까 편하고 좀 무난하게 다 좋았어요. 저는 뭐 남자 변호사라 해도 뭐 편하게 다 일을 잘 했지만, 그 친구가 유난히 애교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당시 제가 결혼 일자가 잡히고 A랑 같이 일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가시화되었을 무렵에 A랑 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완전 무슨 애기라도 낀 것처럼 제 물건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손수건, 매일매일 들고 다니던 손수건이나 되게 오랫동안 썼던 만년필, 예. 그리고 시계, 뭐 수건, 칫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하게는 칫솔, 수건 이런 게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인연이 아닌가? 뭐 이렇게 다시 사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2주 정도를 앞두고 A가 저보고 책 변호사님 저 무당을 보러 예약을 했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말씀이, 무당은 호기심이라도 보러 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굉장히 강력한 룰이 있으니까 아니 나 못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너무 무서운데 제발 같이 가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서우면 가지 마, 예약 취소해 그랬죠. 무서운데 그런데 왜 가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출근하자마자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다시 저한테 와서 그럼 그 무당집 근처 카페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라고 하면서 좀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래 뭐 카페에서 잠깐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당산역 근처였거든요, 그 무당집이.
당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면 작은 카페가 하나 있고 무당집은 그 역 건물 3층인가 4층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그 꼬불꼬불 골목길을 들어가서 카페로 가고 A는 무당집을 향해 갔어요. 그때. 근데 한 3, 40분쯤 됐나? A가 카페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좀 격앙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안 좋은 표정이 약간 흥분해서 숨을 몰아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너 잘 봤냐? 이러니까 예 변호사님 그냥 안 된대요. 오늘은 이렇게 애가 약간 멍 때리듯이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카페 들어온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그 무당집에서 접수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카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네. 그분이 대뜸 그 A 변호사는 본체 만체하고 저한테 책벌레 변호사님이시죠? 그러길래 예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무당집에서 접수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대신 왔다고. 지금 선생님 다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직접 오고자 하셨는데 못 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카페 들어왔을 때부터 이 A 표정이 완전 하얗게 질려가지고 완전 굳어있는 상태에서 분노에 찼다고 해야 되나? 당혹스러운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이어서 뭔가 심상찮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이 불쑥 그 누런 종이봉투 있잖아요. A4 용지가 들어가는 크기의 종이봉투를 반으로 접은 거를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한 10번은 넘게 죄송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당집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황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바로 봉투를 확 열어봤어요. 제 물건들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제 손수건, 펜, 시계, 칫솔, 그리고 좀 작은 손수건 있잖아요. 손 닦는 수건 이런 게 다 들어있고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쏟아보니까 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게 몇 가닥씩 들어있고 근데 머리카락은 구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걸 싫어해서 모나리자 티슈를 펼쳐놓고 머리카락을 모으거든요, 제가. 예. 그거를 곱게 싸서 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습득을 하면 머리카락 이거는 쉬운 것이고 딱 보니까 얘가 훔친 거잖아요, A가. 그렇지. 예. 그래서 무당이 그거를 받았는데 어떠한 연유로 저한테 돌려준 거죠. 사실 저는 무당과 관련해서는 무서울 것도 없고 제가 할 말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엄청 화가 났던 건 비록 선후배의 관계지만 이 친구는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남의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변호사가. 제가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그 카페에서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겠죠. 고개를 숙이고 발발발 떨고 있길래 일단 거기서 제가 통보를 했어요. 내가 내일 접수를 할 거라고 고소장을 절도로 정리를 해서 고소장을 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너도 성실하게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짐을 바로 챙겨서 나왔어요. 예. 무당이 명함을 줬기 때문에 그래 무당이 명함 줬으니까 무당이랑 같이 절도 교사 정범 또는 절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장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두 사람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주일이면 A하고의 협업이 마무리가 되고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딱 헤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사건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경찰 측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의 동기. 이거는 수사기관이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운을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이제 무당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물색을 하던 중에 이렇게 이제 제 생일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선물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기운을 준 게 제가 걸린 거였어요.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조사 결과 A가 되게 적극적으로 종용한 부분이 큰 걸로 판단이 돼서 절도를 무당이 교사를 하거나 이걸 가지고 와 이렇게 하거나 같이 훔쳤다거나 이제 공동정범이죠. 이렇게 볼 증거는 없다 해서 무당은
무혐의가 나왔어요. 절도와 관련해서는. 증거 좀 불충분으로. 네네. 근데 A 변호사는 초범에 반성을 하고 있고 물건을 모두 돌려줬고 탄원서가 막 올라오고 하니까 제 예상대로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예상을 했죠. 이 정도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거를 제 물건을 아예 못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받았고 이 물건들이 뭐 칫솔, 뭐 수거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아이를 고소를 했었냐면 네. 변호사잖아요, 얘는. 그리고 얘가 한 번 하고 말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무당에 빠져 있는 걸로 네. 이제 소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일 있고 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무당에 약간 미쳐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들어서 내가 이때 고소를 안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쨌든 구속구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번에 뭔가 훔치려고 할 때 유예된 기소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사건이 기소유예로 결론이 나고 반년이 훨씬 지났을 무렵에 애가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잠깐. 애가 말하기를 잠시 일을 쉬고 몇 달 여행을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꼭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서 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뭐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죄송한 거는 제 기운을 빼앗으려고 했던 게 죄송하다. 무당이랑 같이 이런 일을 한 게 죄송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왜 그런 행동 했냐 물어보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운이 항상 없었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답답해서 너의 잘못된 점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했다는 거다. 내 기운을 뺏고 말고 이런 건 다 헛소리인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변호사심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뭐가 운이 안 좋냐고. 완전 너는 헛된 망상이다 그거 다. 아이고. 예.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였는데 제가 되게 큰 소리로 막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다 쏟아내고 나서 목이 아팠으니까 그때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불운은 그 아이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 그 아이의 생각 자체가 그 아이의 불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런데 근데 걔는 그게 궁금해서 나왔던 거예요. 결국 생각해보면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왕할머니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말에 엄청 소름이 돋았거든요.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온몸에. 제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를 잠깐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를 무당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A 생각에는 제 기운을 더 많이 뺏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A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무당은 저한테 물건을 다 돌려주고 사죄를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가 그날 무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본 광경이 약간 무당 얼굴에 구안화사가 온 것처럼 이제 한쪽이 좀 마비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리도 제대로 못 걷고 그래서 기괴했대요, 되게. 그러면서 무당이 왕할머니가 노했다고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이후로 A도 잠들려고 하면 가위에 눌리면서 엄청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저 구석에 있다가 얼굴을 확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확확 깨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게 계속됐다고. 근데 그때 당시도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사죄를 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게 멈추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왕할머니는 무슨 왕할머니냐. 너는 신점 좀 그만 보고 다녀라. 이러고 대화를 다 끝냈는데 사실 그 왕할머니는 세상에 딱 한 분이시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증조할머니이신데 오빠는 그 증조할머니를 그냥 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만 왕할머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이랑 A에게 영향을 준 게 결국 우리 증조할머니였구나. 이렇게 유추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왕할머니 관련해서도 죄송하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두서없이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만났을 때. 그리고 저는 이 A와의 사건에서 제일 좌절했던 점은 이 아이의 힘듦이 이미 뇌에 딱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아서 굳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좌절스러웠고, 사실 그 세상에 누구나 자기 몸만큼 힘들잖아요. 누구나. 맞죠. 모든 인간들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거기 매몰돼가지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자기 파괴인지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주나 신점 이런 거랑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도 사실 1년에 한 번은 사주는 보기는 해요. 네. 근데 무당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사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귀족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뭐 기본적인 사주의 틀이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어요. 네. 어릴 때는. 근데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간다고 내심 생각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던 해 기준으로 그 작년에, 그러니까 합격 1년 전에 그 사주가들을 5명이나 만나셨거든요. 유명하다는 사주가들을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제가 합격을 하지 않을까 막 기도를 하시는 분이. 네네. 그래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5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돌빈이 맞춰보세요. 오? 뭐라 그랬을까요? 이 5명이 모두가 책벌레는 내년에 사법고시 절대 합격할 수 없다. 사주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제로다. 0%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2사람, 제 기도를 하셨던 부모님은 확신을 하고 계셨어요. 내년에 합격한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고, 심지어 어떤 사주가 그 5명 중 2분은 책벌레가 내년에 합격하면 내가 사주가를 때려치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합격한 걸 보면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신앙을 통해서 또는 자기 마음을 믿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사주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다.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점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나 우리 스스로가 덕을 쌓게 되면 네. 이 신점이라는 게 감히 치고 들어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혹여나 외부의 뭐 이런저런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저희 짧은 마지막에 생각인데 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사주, 뭐 아니면 신점, 뭐 무당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찾아다녀서 좋은 쪽의 이야기를 들어도 바뀌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자기를 믿고 좀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건 분명하죠, 사실. 네. 네네. 근데 그 A라는 분이 왜 책벌레님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을까요? 데리고 오라고 했었나요? 그 무당은 물건을 돌려주려고 데리고 와라 한 건데, 얘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데리고 가야 기운을 더 많이 뺏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남의 기운 뺏어서 잘 되면 뭐합니까? 그죠? 아유, 그런 게 참 가능할지도 저는. 뭐 가능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상태 그대로라면 또 다른 좋은 기운을 끊임없이 갈구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책벌레님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이번 이야기가. 네. 첫 번째 이제 절에서 보이는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왕할머니가 도와주셨으니까 자손을 해하려고 하니 나타나서 좀 무섭게 하신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저는 왕할머니가 굉장히 노하신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그 무당이 당한 거는 그 본인의 시인이 벌을 내린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무당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양밥하고 이런 무당도 아니죠. 잡기 들린 사람이지 뭐. 네, 그래서 이제 본인 꾀에 당한 거라고 생각이 저는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그 무당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책벌레님께서
또 이런 뭔가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책벌레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사주나 예를 들어서 뭐 신점 이런 거 뭐 재미로 봐라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재미로 못 봐요. 막상 얘기를 듣고 거기에 심취를 할 수밖에 없게끔 뭔가 짜여져 있어요. 그 루틴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로 보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들었을 때 흘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아마도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로 볼 바에는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